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드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게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체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그럴까요? 지난달 응급실에서 만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78세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왔는데 가족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미 3년 전부터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끼니를 대충 때우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고 작은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어가는 일들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주 비슷한 상황의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70세 인구 중에서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작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모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유전자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고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 만보 걷기에 도전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 큰 함정으로 빠뜨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과학계에서 밝혀낸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100조 개의 미생물들이 우리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불균형을 이루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 기능까지 망가뜨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장내 환경 파괴가 치매와 우울증까지 불러온다는 연구 결과예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의 대변을 분석해 보니 건강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세균 구성을 보여줬거든요. 암모니아와 독성 물질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심지어 젊은 사람의 혈액을 늙은 쥐에게 수혈했더니 늙은 쥐의 조직이 다시 젊어지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내 미생물과 혈액, 그리고 전신 건강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장 건강 회복법을 놓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42년간 노화의학을 연구해온 허건명입니다. 올해 72세가 된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에 매달려 왔어요. 지난 40여 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85세 벽을 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 발견한 진짜 비밀입니다. 사회적 고립의 무서운 진실부터 시작해서 장내 미생물의 놀라운 힘,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비타민 결핍의 위험성까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약물이 우리 몸에서 몰래 빼앗아가는 영양소의 충격적인 실체와 최신 과학이 밝혀낸 세포 수명 연장의 비밀도 알려드릴게요.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이 우리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과 이를 늘리는 방법까지 말이죠.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완벽한 설계도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85세 건강 장수에 숨겨진 열쇠를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로 지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고립된 생활이 담배 15개비를 매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걸 아시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의 조기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50%나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더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끊임없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겨요. 만성염증은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각종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어요. 더 심각한 건 뇌 기능까지 저하시켜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분을 잃고 혼자 살게 된 어르신이었는데 처음엔 단순히 외로움을 호소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욕 부진, 수면 장애, 무기력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당뇨 수치도 악화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욱 꺼리게 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신체 활동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영양 불균형까지 생기게 되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꾸준히 소통하는 거예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시더라도 용기 내어 참여해 보세요. 몇 달 후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시고 각종 건강 지표들도 눈에 띄게 개선되실 거예요.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혹시 서론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야말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제2의 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100조 개의 미생물들 말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의 기분, 면역력, 심지어 수면까지 좌우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일본 연구팀이 치매 환자들의 대변을 분석한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장내 세균 구성이 건강한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히 암모니아와 인돌이라는 독성 물질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장과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화기관과 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신경세포와 면역 경로인 장내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을 이루면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의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예요. 비만 쥐의 대변을 정상 쥐에게 이식했더니 정상 쥐도 비만이 되고 폭식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대로 건강한 기증자의 대변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치료법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항생제로 인한 장내 세균 파괴를 회복시키는데 80에서 9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청에서도 이런 분변 이식 치료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이 사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장내 세균이 우리의 성격과 사교성까지 좌우한다는 거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장내 유익균이 적다는 연구도 있고요.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항생제 사용, 식습관 변화, 스트레스, 알코올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특정 미생물 군집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염증성 장질환, 비만, 당뇨병, 우울증은 물론 파킨슨병, 암, 피부질환까지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거예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특히 좋습니다. 요구르트나 케피어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도움이 되고요. 반면에 가공식품, 설탕, 인공감미료는 장내 유익균을 파괴시키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항생제를 복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유익균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이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잘 조절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어요. 이제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이 핵심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매일 10,000보씩 걸으시는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가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대부분이 걷기 운동에만 의존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걷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근감소증이에요.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매년 1%씩 사라져요.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매년 2에서 3%씩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걷기는 주로 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기초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인데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져요. 또한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골밀도 문제예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지는데 걷기만으로는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없어요. 특히 척추와 팔뚝뼈는 걷기로는 거의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도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균형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평한 길을 걷는 것만으로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기르기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서 귓속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발목과 무릎 관절의 감각도 둔해지는데 이를 보완하려면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유산소 운동과 함께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근력 운동만이 근육 감소를 막고 골밀도를 높이며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운동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스쿼트 동작인데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해도 다리 근력이 크게 향상돼요. 팔굽혀 펴기도 좋은데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거나 벽에 기대서 하셔도 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근력이 길러집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운동 강도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론 무리는 금물이지만 어느 정도의 강도는 필요해요. 너무 가벼운 운동만 하면 근육과 뼈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없거든요. 운동 생리학적으로 보면 근육은 평소보다 더 큰 부하를 받아야 성장합니다. 이를 과부하 원리라고 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런 과부하를 만들기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걷기는 훌륭한 운동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 장수를 위해서는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 균형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해야 해요. 햇빛만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0에서 9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이 수치가 해마다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비타민 D 수치는 16.1나노그램/ml로 정상 수치인 30에서 100나노그램/ml에 한참 못 미치는 결핍 수준이었어요.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대한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전국 규모 연구 결과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노인 남성에서 혈중 비타민 D 수치와 노쇠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한 남성들의 노쇠 위험이 1.74배나 높게 나타났거든요. 근력 저하, 활동 감소, 면역력 저하를 동반하는 노쇠는 낙상이나 입원,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상태예요. 비타민 D는 근육 단백질 합성과 칼슘 대사를 통해 근력 유지, 뼈 건강, 면역 기능, 노화 억제 등에 관여합니다. 특히 노인 남성은 햇빛 노출 감소와 식습관 변화, 생리적 변화 등으로 비타민 D 결핍이 쉽게 발생해요. 이로 인해 근감소증과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왜 햇빛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얻기에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계절, 위도, 시간, 날씨, 피부색, 나이, 자외선 차단제 사용 여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충분한 자외선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져요. 70세 어르신의 피부는 20세 젊은이보다 4분의 1밖에 비타민 D를 만들지 못합니다. 식품으로는 더욱 한계가 있어요. 비타민 D 1000단위를 보충하려면 계란 노른자 40개를 먹거나 우유 2리터 이상을 마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인간은 원래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게끔 진화했기 때문에 자연식품에는 비타민 D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해도 사람마다 흡수율이 1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개인의 체질, 질환, 복용 약물, 유전자 특성에 따라 도달하는 혈중 농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복용량이 아닌 혈중 농도 수치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타민 D 결핍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심각해요.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근육통과 피로감이 지속돼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고 우울증과 기분 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요.
비타민 D 결핍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100여 가지 합병증이 정말 무서워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 수치 자체로는 별 문제 없지만 합병증이 치명적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타민 D도 수치로 관리해야 하는 거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인정받은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들이 몰래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를 훔쳐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진실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10년간 약물 치료를 받아오셨어요. 혈압과 혈당은 잘 조절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현저히 낮았고 비타민 B12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가 복용하던 고혈압 약물인 이뇨제가 마그네슘을 계속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있었고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약물은 우리 몸에서 특정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영양소 고갈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약물 유발 영양소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고혈압 치료제예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이뇨제는 나트륨과 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이때 칼륨과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가요.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생기고 심장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직,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나고요.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물은 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신경 손상으로 인한 손발 저림,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도 문제가 돼요. 이 약물들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중요한 항산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근육통, 피로감, 심장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하는 위산 억제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약들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12의 흡수를 감소시켜요. 역설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복용하는 약이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셈이죠.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영양소 결핍이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때로는 의사들도 이런 연관성을 놓치기 쉬워요. 앞서 말씀드린 이영자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12를 보충하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다리 경련이 사라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으며 심장 두근거림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약물 치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신비한 구조물이 있어요.
이걸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이 닳아 없어지면 신발끈이 풀어지듯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가 늙고 죽게 됩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바로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라는 게 밝혀졌어요. 놀라운 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이 텔로미어를 복구해 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의 활동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텔로머라제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서 무제한으로 증식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효소의 조절 방법을 완전히 밝힌다면 노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암세포까지 정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정말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늙은 쥐와 젊은 쥐의 혈관을 생명공학 기술로 연결해서 혈액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했더니 늙은 쥐의 조직이 다시 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젊은 피 속에 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노화된 세포를 회복시킨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액을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해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모든 게 텔로미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텔로미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은 텔로미어를 길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빠르게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같은 이완 기법들이 텔로미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적이에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의 회복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텔로미어도 보호받게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도 텔로미어 건강에 좋아요. 블루베리, 녹차, 견과류, 생선 등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텔로미어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금연과 금주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담배와 알코올은 텔로미어를 빠르게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들이에요. 사회적 관계 유지도 텔로미어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가족,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젊음을 유지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도 중요해요. 비만은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텔로미어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텔로미어에 해로울 수 있어요.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세포 재생 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텔로미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밝혀져 있어요. 황당한 이야기라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확실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광주 광산구에 사는 69세 정명호 어르신은 항상 자신은 잠을 충분히 잔다고 자신하셨어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니까 8시간은 꼬박 주무시는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늘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혈압도 불안정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왔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밤에 자주 깨셨어요. 화장실에 가거나 목이 말라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곤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까지 30분에서 1시간씩 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8시간을 잤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거예요.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가벼운 잠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다가 가장 깊은 단계인 서파수면에 도달합니다. 이 깊은 잠 단계에서 우리 몸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또한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작업도 이때 이루어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전체 수면 시간의 20% 정도가 깊은 잠이었는데 60대가 되면 5%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자도 회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미국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깊은 잠을 충분히 자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보다 43% 낮았거든요. 또한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뇌에서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주로 깊은 잠 중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수면의 질이 나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 발생 위험도 높아져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교란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쉬워요. 특히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요.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이런 휴식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심장과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앞서 말씀드린 정명호 어르신의 경우도 이런 악순환에 빠져 계셨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 오후에 낮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분의 수면 환경부터 점검해 봤어요. 침실 온도가 너무 높았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저녁 늦게 커피를 드시고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도 문제였어요. 혹시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면은 그만큼 모든 건강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리는 겁니다. 42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꾸준히 소통하는 것,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것,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부족하면 적절히 보충하는 것도 필수예요. 복용하고 계신 약물들이 어떤 영양소를 빼앗아가는지 알아보시고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보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텔로미어를 보호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항산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깊은 잠을 위해 수면 환경을 개선하시는 것이 모든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고 알코올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주의하세요. 잠들기 2에서 3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시고 대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깨져요.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낮잠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고 꼭 자셔야 한다면 오후 1에서 2시 사이에 20분 이내로만 짧게 주무세요. 운동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발효식품을 드시고 근력 운동을 추가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깊은 잠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저도 72세의 나이에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20년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면서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85세를 만들어 갈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